안녕하세요. 베트남에 진출을 꿈꾸는 여러분에게 베트남에 대해 소개할 저는 주식회사 웹스 대표이사 이재춘입니다. 저는 최근 코로나로 인해 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곳 호찌민에 계속 체류 중입니다. 강의는 베트남의 일반적인 현황과 문화, 창업과 노동환경, 그리고 베트남 대표 O2O 어플리케이션 사업을 소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웹스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01년 부산정보대학 창업보육센터에서 소재기업으로 창업해서 지난 2015년 코스닥에 상장하고 2016년에 이곳 베트남에 진출하였습니다. 현재 부산의 본사와 기술연구소, 청주와 양산에 공장이 있으며 개원예술대학 내에 디자인연구소를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저희 베트남 법인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빈쟁이란 지역에 공장을 두고 약 2만 평 부지에서 건축자재와 신소재를 생산하고 있으며 호찌민 중심에 아리제 캠퍼스라는 공유 오피스를 운영 중입니다. 또한 에이온몰, 크레센드몰과 같은 베트남 유명 백화점에 입점하여 저희 브랜드의 플래그샵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호찌민 내에 5개 샵을 확장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베트남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브랜드가 아리제입니다. 이 아리제는 한자음으로 나자에 이롤리자, 제로제자를 써서 세상의 모든 날을 이롭게 하는 재료를 만들다 라는 뜻으로 저희 회사의 핵심 가치이자 정체성입니다. 옆에 보시면 젤라스타, 터피온, 프렉슨, 비스토마 브랜드가 있는데 자동차, 전자, 골프공 등에 쓰이는 첨단 소재 브랜드입니다. 이러한 첨단 소재를 기반으로 한 회사라서 건축자재에서 가구 소품까지 다 만들 수 있었던 거죠. 더 나은 공간을 위한 이라는 슬로건의 아리제는 공간을 중심으로 공간을 시작하다, 채우다, 그리다, 열다라는 카테고리로 브랜드가 나누어집니다. 아리제 하우스는 공간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건축자재, 아리제 홈과 오피스는 집과 사무실을 채울 모든 가구와 소품, 특히 아리제 홈은 더욱 세분화하여 시스템 가구인 모벨시스, 소형 가구 혼썸, 휴식 아이템 A 라운지, 신구 온크라우드, 물공기 관련 닥터 O 플러스, 조명과 소품 브랜드인 반디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직접 생산한 건축재재와 가구, 소품들을 가지고 최적의 공간을 설계해주는 사업이 아리제 인테리어입니다. 저희가 직접 시공하고 AS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간을 열다는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공간을 임대하거나 분양하는 서비스입니다. 대표적인 브랜드로 여기 아리제 캠퍼스가 있죠. 이 모든 아이템들을 가지고 이곳 베트남에서 B2B, B2C 사업을 하고 있으며 구성원 모두가 죽을 힘을 다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베트남의 일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베트남은 우선 지리적으로 캄보디아, 라오스, 중국과 접경해 있습니다. 남한의 약 3배의 크기에 달하고 연간 GDP 성장률이 7%가 넘습니다. 인구가 약 1억에 달하고 주비 수요 계층인 20에서 49세까지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평균 연령이 약 31세로 젊은 국가인 만큼 사업을 진출하기에 매우 유망한 국가입니다. 사업 문화는 우리랑 다른 점이 꽤 많은데 우선 출퇴근 시간이 우리보다 이른 오전 8시에서 오후 5시이고 직급은 있으나 이러한 직책을 부르기보다는 형, 언니 같은 호칭을 쓰는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고 대신 토지 사용권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이러한 베트남의 기본 근무 환경과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모른다면 창업 초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의 창업이나 노동 환경에 대해서도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베트남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하거나 대표사무소를 설립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베트남에서는 연례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법인 설립을 해야 합니다. 대표사무소를 설립한 것은 연락사무소나 시장조사 정도까지만 활용이 가능합니다.
법인의 설립 형태는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한회사는 비교적 설립이 용이하고 운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창업 시에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주식회사는 주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설립하고 3일 이상의 주주가 필요하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하진 않습니다. 유한회사 설립 절차는 서류를 준비하고 사무실을 임대한 후에 투자등록증과 법인등록증을 발급하고 공고를 하면 됩니다. 사무실을 임대할 때는 반드시 정식 임대사업자와 계약을 해야 됩니다. 투자등록증 발급 없이 현지 로컬 법인을 설립해서 인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는 비용과 시간이 절감은 되지만 외국인 투자 혜택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대충 드는 비용은 1,000불에서 2,000불 정도가 소요가 되고 한국 법인을 통할 때는 6,000불에서 10,000불 이상도 들 수가 있습니다. 전체 기간은 약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소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베트남에서 외국 법인이 운영할 수 없는 업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거의 모든 제조업은 사업이 가능하지만 항해나 항공 관련 서비스업이나 방송활동 관련 업종은 불가능합니다. 담배나 신문, 잡지 같은 기록 매체들은 수입이 불가능하고 쌀, 담배, 서적, 신문, 잡지, 녹음이나 녹화물 등은 유통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업종별 최소 자본금은 대부분 별도 규정이 없지만 부동산업은 하나로 10억, 여행업은 하나로 50억에서 25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 형태는 무기한 근로계약이 있고 3년 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 있지만 계약기간이 지나고 기간제 근로계약 연장 시에는 무기한 근로계약이 원칙입니다. 임금 수준은 최저임금은 약 20만원 정도로 측정이 되어 있지만 실제 대졸 평균 초임 월급은 호치민 기준으로 해서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됩니다. 하루에 8시간, 주 6일이 흔하고 초과 근로수당이나 연차 휴가 기준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베트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시장 여건을 보자면 스마트폰 사용자 급증으로 모바일 가입자 수가 1억 명이 훌쩍 넘었습니다. 베트남 생활 수준에 비해 저렴한 모바일 인터넷 이용 요금 덕에 3G와 4G 서비스 가입자 수도 5천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런 시장 여건을 바탕으로 이커머스와 모바일 뱅킹도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핀테크 거래 규모만 해도 70억 달러가 넘었고 국가적으로 무연금 거래 장려 정책을 실행하고 있어서 베트남의 이커머스 시장 규모는 계속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 베트남에는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이 거의 없고 택시는 비싸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동 시에 자가 오토바이를 사용하거나 그랩으로 차나 오토바이를 빌려서 사용합니다. 이곳 베트남의 대표적인 승차 어플은 그랩인데요. 그랩은 2018년도에 우버를 인수하면서 현재 이용률 73%가 넘는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랩의 성공 포인트는 편리함과 신뢰도를 꼽을 수 있는데요. 모바일에서 목적지를 입력을 하면 차량이 알아서 찾아오고 운임 가격, 차량 번호, 기사 사진, 휴대폰 번호까지 모바일로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랩을 필두로 베트남 차량 호출 서비스 경쟁이 심해졌는데 이 덕에 현대차 i10이나 기아차 모닝처럼 한국 소형차가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타다 관련 공유 서비스 이슈가 많은 화제가 되었죠. 베트남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그랩과 택시 업체인 비나선이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6년에 베트남 정부에서 그랩에게 승차 호출 앱에 대한 사용 허가를 내어주었으나 그랩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고 택시 업체인 비나선이 소송을 걸은 것입니다. 비나선은 매출이 감소했다고 약 420억 동의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비나선이 승소를 했습니다. 법원은 그랩은 직접 차량 운임을 결정하고 고객로부터 돈을 직접 받는 것과 하루 중에 금액이 계속 변동되는 것을 법령 위반 사항이라고 명시하고 그랩은 승차 공유업이 아니라 운송업이 맞다고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혁신과 밥그릇과의 싸움들은 아직도 진행 중으로 보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
청정지역으로 떠오른 곳이 이곳 베트남이었는데요. 사실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조금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늘길 차단과 입국자 의무 격리를 제일 먼저 실시했으며, 거기다가 사회적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2달간 식료품, 슈퍼를 제외한 모든 백화점과 식당들까지 강제 문을 닫게 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들은 오로지 배달 음식에 의존해서 살아야만 했기 때문에 당연히 배달 서비스가 급격하게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그랩의 민족이라 승차 어플과 마찬가지로 배달 어플도 그랩이 단연 1등입니다. 베트남 온라인 음식 배달 서비스 시장 규모가 작년 기준 3,300만 달러, 하나로 400억 원이 넘었다고 하는데, 특히 베트남은 날씨가 덥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배달앱 시장이 계속해서 커질 거라고 봅니다. 그랩푸드는 그랩의 가맹식당이나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배달해주는 서비스인데, 배달시간 20분 내라는 정책을 펴면서 다른 업체들보다 후발주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배달앱 점유율이 50%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랩푸드 수수료가 20에서 30%인데도 기존 그랩 이용 고객들이 워낙 많다 보니 그랩푸드도 많은 가맹점과 신규 고객을 유치할 수 있었던 거죠. 작년에 현지 배달업체인 비엔나미를 인수하고 들어온 우리나라 배달앱인 배민도 현재 아동병원 무료급식이라든지 다른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통해서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그랩푸드나 고비앱, 나우처럼 대표적인 업체들이 선점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용자들을 새로 유치하기에는 아주 큰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전화를 할 때 카카오톡 통화를 하면 한국 통신회사에서 방해를 하는 건지 몰라도 전화가 계속 끊기고 통화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많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때 의외로 베트남의 잘로를 사용하면 통화 품질이 훨씬 좋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고 늘 사용을 해왔는데, 제가 왜 그럴까 늘 생각을 해봤는데, 베트남의 대표적인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은 잘로입니다. 카카오톡과 라인이 베트남에 등장한 2013년 당시 카카오톡과 라인 이용자가 100만 명이었고 잘로가 70만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잘로가 압도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라인을 이길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2G나 3G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메시지나 통화 수신이 가능하도록 집중한 것이라고 봅니다. 대중들의 마음을 잘 이해한 거죠. 인터넷 환경이 점차 개선되면서 기본 기능 이외의 서비스들도 하나씩 업데이트 해오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은 이모티콘 종류가 많고 유료 시장이 활발인데 반해 잘로는 현재 유행어나 트렌드를 접목한 다양한 이모티콘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거죠. 또한 기업이 홍보용으로 제작한 이모티콘을 이용자들에게 배부하고 기업에게는 광고비를 받는 구조를 만들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베트남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짧은 제 소견으로는 모바일 어플 시장에 진출할 시에 베트남의 인터넷 환경을 우선 고려해서 기본 기능에 집중을 하되 현지 기업과의 차별화된 시각적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힘써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잘로를 비롯한 대부분의 현지 앱들은 카카오 프렌즈나 라인 프렌즈처럼 그 앱을 대표하는 유명 캐릭터가 없어서 현지 특성에 맞는 캐릭터 개발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여러 어플들도 디자인적인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인다면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업 아이디어를 한국에서 가지고 와서 매년 12,000명씩 배출되는 한국서 구하기 힘든 IT 전문가, 프로그래머들을 활용해서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테스트하고 코딩 외주처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들어 한국 소프트웨어나 게임 업체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진출을 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제품을 개발하려고 할 때는 베트남을 후진국으로 생각하고 접근하면 망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안 팔리는 물건을 그대로 가져와서 좀 싸게 판다고 절대 팔리진 않습니다. 이미 베트남 소비자들은 모바일로 한국 드라마를 보고 여러 문화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눈높이가 아주 높습니다.
소비 패턴이나 신체적 특성, 또 그 국민의 기질 같은 다양한 방면을 고려하고 제품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 언론에선 베트남을 신세계처럼 얘기를 하지만 실제 베트남 시장에서 잘 되고 있는 한국 기업은 그리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기업 롯데, CJ도 여러 사업에서 적자를 내고 있고 여러 프랜차이즈들도 잠시 왔다가 철수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 면에서 베트남은 우리에게 아주 희망적인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자주 방문하고 부딪히고 라이프 사이클을 이해하고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여 나의 사업 아이템을 계속 수정,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저도 아리자 캠퍼스도 여러분들을 열심히 돕겠습니다. 지금까지 웹스 대표이사 이재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